클로이. 다시 상처받기 무서워서 사랑했던 그 기억마저 피하면 안 돼. 이 녀석 좀 부탁해. 미국 국방부가 단 한 마리의 개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0년간 풀리지 않던 한국전쟁의 미스터리가 이것으로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까지 선사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강원도 산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사연 선정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DPAA 소속 법의학 인류학자로 일하고 있는 27살 클로이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게 제 임무예요. 그런 저에게 강원도 프로젝트는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90살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정확한 기억을 갖고 계실 줄이야. 박사님은 20대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박사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존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 하지만 그 친구는 70년째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 저는 박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석 달간 함께 현장을 뒤졌어요. 매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박사님은 지병인 만성 폐질환으로 숨이 가빠지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 윌리엄스 일병의 인식표를 찾아냈죠. 그 순간 박사님이 오열하시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70년간 품어온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고 저 역시 박사님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사실 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3년 전 시리아 테러 현장에서 저를 구하고 레오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처가 무서워서 사랑했던 기억마저 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복덩이를 부탁하신 거예요. 복덩이는 7살 수컷 진돗개였습니다. 박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던 그 녀석을 저는 깊은 고뇌 끝에 받아들였어요.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덩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거였거든요. 밥도 안 먹고 산책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저는 당황했어요.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혈액 종합 패널 검사,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 심지어 뇌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거든요. 수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밤마다 자책했어요. 복덩이를 보며 레오가 생각났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 왜 또 사랑하는 존재가 아파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할까? 1년이 지나도록 복덩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한 마리 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거였죠.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첫 기일이 다가왔어요. 아들 김준석 씨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가게 됐죠. 저는 복덩이를 데려갔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아직도 말도 없고 표정도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차 안에서도 복덩이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창밖도 보지 않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복덩이가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죠. 꼬리도 쫑긋 서고 귀도 바짝 세우고 저는 놀랐어요. 드디어 복덩이가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준석 씨 가족들이 성묘 준비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복덩이가 갑자기 박사님 무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덩이가 박사님 무덤 한쪽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발톱으로 땅을 긁고 코로 흙을 헤치고 정말 필사적으로요. 김준석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복덩이를 말리려고 하셨지만 이 아이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그냥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수많은 사체 탐지견들과 일해봤어요. 복덩이의 행동은 훈련된 카데바독이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알럿 행동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특정 지점만 집중적으로 파고, 코를 땅에 바짝 대고 킁킁거리고, 꼬리를 세우고, 뒷다리로 땅을 박차며 이 모든 행동이 사체 탐지견의 경보 신호였어요. 저는 가족들을 제지했어요. 복덩이를 말리지 말라고. 이건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고. 김준석 씨가 당황해서 물어보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복덩이가 지금 보이는 행동은 땅속에서 뭔가를 감지했다는 신호라고. 그것도 아주 강한 신호라고.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무덤을 파는 개를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저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복덩이는 정확히 한 지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관이 있는 곳에서 약간 옆쪽, 거기만 계속 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복덩이가 1년간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리고 그 지점이 하필 박사님 무덤 바로 옆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김준석 씨에게 간청했습니다. 복덩이가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한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김준석 씨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아버지 무덤을 파자는 얘기니까요. 복덩이는 계속 그 자리를 팠어요. 발톱이 상처 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김준석 씨가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 무덤에 삽을 댈 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조상의 무덤을 파는 건 정말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그리고 복덩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다고, 제 말을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째, 복덩이가 반응한 부패가스는 유해에서만 나오는 특정 화합물이라는 것. 둘째, 최근에 조성된 토양 교란 흔적이 명확하다는 것. 셋째, 복덩이가 목표 지점만 정확히 공략하는 경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강조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지만 김준석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설령 뭔가 있다고 해도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통과 효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답답했어요. 과학적 진실과 가족의 도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줄이야. 그때 복덩이가 또 그 자리로 가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는 듯이. 정말 간절하게 그 지점을 파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복덩이의 1년간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보인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덩이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박사님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준석 씨가 고민에 빠지셨어요. 아내분과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가족회의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가족들이 따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동안 저는 복덩이와 함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마침내 김준석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조건부로 허락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첫째, 정말 조심스럽게 최소한으로만 할 것. 둘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셋째,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제가 모든 복구 비용을 부담할 것. 저는 감사했어요. 마침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허락을 받자마자 복덩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저희 대화를 이해한 것처럼.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사님 무덤 옆에는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이틀 후 파묘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6시부터 준비했습니다. 김준석 씨는 잠을 못 이루셨나 봐요. 눈이 푸석푸석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발굴 작업을 했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복덩이가 파던 지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삽을 넣었습니다. 처음 10cm는 평범한 흙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흙의 색깔도 약간 달랐고 냄새도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복덩이는 내내 그 자리에서 킁킁거리며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꼬리는 계속 흔들고 있었고 마치 저희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30cm쯤 팠을 때였어요.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준석 씨가 급하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같은 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골함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작은 함,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봤을 때 이수연 박사님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름이었거든요. 김준석 씨도 당황하셨어요. 이게 뭐냐고, 수연이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지만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덩이의 반응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이 유골함의 정체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거든요. 저는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크기로 봐서는 성인 여성의 것 같았고 화장된 유골이 들어있었습니다. 함의 상태로 봐서는 매장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가장 이상한 건 이 함이 박사님 관과 거의 붙어 있다시피 묻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려고 한 것처럼. 저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수연이 누구일까? 왜 박사님 무덤 옆에 묻혀 있을까? 그리고 복덩이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담당 형사는 시큰둥했습니다. 형사가 유골함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화장된 유골이라 DNA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된 실종 신고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한 불법 매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사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 묘지 비용이 비싸니까 누군가 무단으로 묻은 것 같다고. 유족을 찾아서 이장 조치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복덩이가 1년간 괴로워한 이유가 별거 아니라고요. 그때 형사가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복덩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방해했어요. 마치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이상한 개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복덩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경찰 수사는 결국 지지부진하게 끝났어요. 단순 불법 매장 사건으로 분류되고 별다른 수사 없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석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찾은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미로 앞에 선 것 같았거든요. 복덩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집에 와서도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밖을 계속 쳐다보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수연이 누구일까? 왜 박사님과 함께 묻혀 있을까? 그리고 복덩이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경찰이 포기한다면 저라도 해야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복덩이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제 직업이 법의학 인류학자잖아요. 사건 해결이 제 전문 분야예요. 이번에도 반드시 답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만의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선 제 방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법의학 수사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거든요. 모든 증거와 추론을 시각화해서 정리하는 거죠. 한가운데 이수연이라고 크게 적고 그 주변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화장된 유골, 1년 전 매장, 박사님, 무덤 바로 옆, 복덩이의 반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박사님이 돌아가신 게 정확히 1년 하고 2주 전이었어요. 그리고 유골함의 매장 시기가 그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즉, 누군가 박사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 유골함을 몰래 묻었다는 거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범인은 박사님 장례식 전후에 산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가능한 용의자들을 리스트업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김준석 씨 가족.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희박했어요. 이수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 아버지 무덤 옆에 묻겠어요? 두 번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동기도 없고. 세 번째, 그럼 남는 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명자 씨, 박사님의 마지막 몇 달을 돌봐드린 간병인, 박사님이 돌아가시던 날까지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무엇보다 산소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죠. 저는 명자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준석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명자 씨에 대해 좀 더 알려달라고. 준석 씨가 말씀하시길 50대 후반 정도 되시고 간병 경력이 10년 넘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의지하셨다고.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딸 하나 있다고 하시던데 그 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우셨나 보다고.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딸의 이름이?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한번 명자 씨가 혼잣말로 수연아라고 부르시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수연은 명자 씨의 딸이고 명자 씨는 박사님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보냈으며 산소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추측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저는 명자 씨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명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박사님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자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듯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명자 씨 댁을 찾아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쓸쓸한 느낌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아마 짧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긴장하고 계셨어요. 손을 꼭 쥐고 계시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립다고, 좋은 분이셨다고. 그러다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이수연이라는 분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명자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왜 그 이름을 아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뭔가 있었어요. 제 추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 씨, 박사님 무덤에서 이수연 씨의 유골함이 나왔다고.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손만 계속 떨고 계셨죠. 저는 준비해 온 추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유골함이 묻힌 시기는 박사님 돌아가신 직후라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산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 외에는 명자 씨밖에 없다는 것. 명자 씨의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게다가 복덩이의 반응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불법 매장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복덩이가 1년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시냐고. 이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괴로워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정말 괴로웠냐고. 복덩이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년 내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명자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자 씨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이 순간을 1년간 기다려왔는데 막상 진실을 들으려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수연은 제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라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불법 매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딸을 묻어준 거였다고요. 명자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고. 선천성 복합 심장기형이라는 병을 앓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 쪽 일을 하다 보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심장 질환이었죠. 심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수술을 받아야 했고 결국엔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들이 그랬다고. 명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간병인로 버는 돈으로는 턱도 없어서 사채까지 썼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픈 딸을 위해 사채까지 쓴 어머니의 심정이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이 저희를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박사님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다가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 수연이를 보셨나 보다고. 저는 박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따뜻하고 자상했던 그분이 아픈 아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겠죠. 박사님이 수연이에게 말을 걸어주셨다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박사님이 수연이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다고. 병원비도 대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수연이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박사님이 그러셨다고. 명자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수연이는 내 손녀고 너는 내 딸이야. 죽어서도 우리 가족으로 함께 있자고. 그런데 명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수연이가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결국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티슈를 건네드리며 기다렸어요. 이럴 때는 기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 명자 씨가 진정하셨어요. 수연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사채비 때문에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겨우 화장만 했다고. 박사님께서 그때 많이 위로해 주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던 날 밤에 말씀하셨다고. 명자야, 내가 죽으면 수연이도 데려와라. 우리 약속대로 가족으로 함께 있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박사님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에 밤중에 혼자 갔다고. 수연이 유골함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준석 씨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박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정말 조심스럽게 박사님 무덤 바로 옆에 작은 구멍을 파고 수연이를 묻어드렸다고. 그러면서 말했다고. 수연아,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덩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특히 냄새에 대해서는. 복덩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복덩이는 박사님과 수연이가 떨어져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가족인데 왜 따로 있느냐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복덩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1년간 그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진실이었구나. 복덩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님과 수연이가 약속한 사이라는 것. 그들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가족이 흩어져 있는 게 괴로워서 1년간 우울해했던 거였어요. 차가운 논리로 추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증거와 추론이 가리키는 건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건 가족의 약속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김준석 씨를 만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준석 씨는 놀라셨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고. 그때 준석 씨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이상한 수첩이 있었다고. 10분 후 준석 씨가 작은 수첩을 가져오셨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손글씨로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니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이수연이라는 아이를 만났다. 혼자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4월 3일 수연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준석이가 미국에 있어서 손주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수연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다. 4월 15일 명자 씨에게 병원비를 드렸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5월 20일 수연이에게 약속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꼭 만나자고. 6월 3일 수연이가 떠났다. 명자 씨는 장례비조차 없다고 울고 있다. 수연이는 내 손녀니까. 7월 10일 명자 씨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수연이도 함께 데려와서 진짜 가족으로 묻어달라고. 마지막 페이지. 명자야, 꼭 우리 약속 지켜라.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저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김준석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런 마음이셨구나. 준석 씨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명자 씨를 모셔와야겠다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명자 씨를 찾아갔어요. 준석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아버지 일기를 봤다고. 명자 씨와 수연이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더라고. 준석 씨가 명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고.
명자 씨가 오열하시는 걸 봤어요. 명자 씨의 빚을 갚아드리고 수연이의 무덤을 박사님 곁에 예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표지석에는 사랑하는 손녀 이수연이라고 새겨넣었어요. 그 순간 복덩이가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드는 걸 봤어요. 그날부터 복덩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좋아하고 마치 다른 개처럼 변했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설명했어요. 시민성 질환이라고. 복덩이는 1년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과 수연이가 떨어져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불편했던 거예요. 복덩이는 명자 씨를 완전히 따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명자 씨는 복덩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복덩이를 통해 깨달았어요. 사랑과 충성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은 과학 장비로 측정할 수 없지만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박사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상처가 무서워서 사랑했던 기억마저 피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저는 새로운 탐지견 파트너 호프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복덩이의 기적.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 마리 개의 위대한 충성심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죠. 그 기적 덕분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숨겨진 사랑이 세상에 드러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았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한국 땅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의리를 중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복덩이 같은 진돗개가 그런 정신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이 모든 게 한국인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꼭 댓글로 오늘의 소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한 댓글 읽어볼게요. 그럼 이상 감사지기 소희였습니다.